네, 바른미래당 제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조 대표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이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을 포함한 9,500여 건의 안건 처리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부실 수사, 늑장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비록 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자세는 특검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임명될 특검은 이 중차대한 사건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최대 적폐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거의 적폐를 대해서 임해왔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이번 이 최대 적폐에 대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지난해 파헤쳐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우리 시장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국가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작 서민 일자리 14만 개를 사라지게 했으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을 속출시켰습니다. 올해 2월에만 문을 닫은 사업체 수가 15만 개에 달하고 연일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저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2개월 연속 지수가 100을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올해 역시 좋지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300만 개가 넘으며 이곳의 종사자는 1780만 명, 자영업자는 565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와 서민가계를 소상공인, 자영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서민 가계와 민생 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내일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자리위원회 1년 성적표는 매우 참담합니다. 어제 열린 민간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모키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질 개선은 있었지만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이 사실상 실패라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쁜 가장 큰 이유를 제조업의 붕괴에서 찾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구조적 문제,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이겨내지 못한 산업의 고도화에 실패한 주력 산업의 노쇠화, 이러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아주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반기업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일본의 아베노믹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이런 친기업 정책으로 제조 강국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잘못된 탈법을 엄벌하되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혁신 성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좀 더 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를 감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의 인사, 재무 예산 등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 조직법상 검찰 업무는 법무부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내청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찰의 인사, 예산은 법무부 업무가 됐고 법무부의 관리, 감독 혹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이외에는 외부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 관계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 독자적인 기관 운영 감사를 한다는 것은 독립적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감사원 역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 검찰 감독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는 법무부 예산이 통합 편성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검찰청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조가 넘는 검찰청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 분리 필요가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형 원장님의 감사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저께 모든 일간지에 나온 일면의 광고입니다. 한국 GM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원할 건 다 얻으니까 근로자들 봉급도 줄 돈이 없다고 한 한국 GM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신문 보면 10년간 나랏돈 29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렇게 조선소가 텅 비어있다. 이 한국 GM과 조선소 문제, 그 책임은 다 중심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GM의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GM은 한국 GM에 64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도 신규 투자했지만 GM도 자체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먹고 튀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원한 생돈 8천억은 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64억 불을 GM이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8억 불은 올드머니입니다. 36억 불 뉴머니입니다. 올드머니, 기존의 GM에, 한국 GM의 경영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걸 회장은 20대 1 차등 감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GM은 대출을 출자 전환해서 우선주로 바꾸겠다고만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 경영 실패에 대해서 경영 책임을 면탈해 준 것입니다. 원래대로 차등 감자에서 그 주식을 소각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GM이 철수하지 않는다, 10년간 철수하지 않는다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GM이 얘기하는 철수라는 용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호주에서 사실상 생산 기지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 센터와 수입차 판매 범인을 달랑 남겨놓고는 아직도 GM은 호주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수입차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호주 경제 유지, 일자리 유지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GM이 우리나라에서 먹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호주에서도 GM은 먹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 불, 28억 불은 설비와 운용자금, 8억 불은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나라는 거기다 8천억 불을 새로 생돈을 투자했는데 대출로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고금리로 금리 받고 대출되면 언제든지 경영 악화가 돼서 장사가 안 될 때 대출금 회수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호주처럼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경영 실패 책임 묻지 않고 새로 넣는 돈도 언제든지 가지고 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토권, 공장 폐쇄 등 막을 수 없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동안 비토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GM입니다.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8천억 날릴 수 있지만 GM 그들도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먹튀냐라고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10년간 떠나지 않는다,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각 반대 권리, 지분 유지, 신규 설비 투자 3가지 보장을 받았다. 만약에 어기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 이행을 하든지 배상 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합니다. 18일 3일 후면 기본계약서 체결을 계획합니다. 지난 8년 전 돌아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GM 대우 장기발전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한국 GM의 독자 생존권을 보장한 권리입니다. 해마다 산업은행은 이 협약을 한국 GM과 점검해서 목표 미달 시 치유 방안을 모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등 핵심 생산 기지로 만들어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점검, 불이행에 따른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러면서도 또 똑같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10년간 보장을 받는다고 국민을 우롱합니다. 10년 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국익이 훼손되고 국부가 유출될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산업은행은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했던 선실사 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반복,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지면 좋을 기관이 2개 있습니다. 하나가 산업은행이고 하나가 교육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국익과 국민 편에서 추적, 조사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가위 간사 맡고 계신 신윤 의원님 말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원안위는 총 9개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범위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그 측정 방법에 이견을 제시하는 등 아직도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암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라돈이 침대와 같은 피부 밀착형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델 외에도 추가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언제 어떤 제품에서 또다시 방사능 물질을 가진 제품이 검출될지 모른다는 불신과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침대와 같은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취급업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의 관리 절차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즉 취급업자가 방사성 물질을 판매한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어떤 제조업자에게 얼마나 판매되어 무엇으로 제조되었는지,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가공된 제품에서 얼마나 방사선이 검출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고 가공 제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공제품 제조업자가 원안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기준치 이하라는 설명이 아니라 제대로 갖춰진 안전 시스템 하에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2, 제3의 라돈 침대 사태가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의 간사 맡고 계신 이동섭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의미를 퇴색시키는 교육부를 해체하려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전국 초중고, 유치원 및 대학과 각급 학원에 이르기까지 100만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스승님들의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부 책임이 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갈팡질팡, 혼란만 가중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했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을 때 모든 부처 중 압도적으로 교육부가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많은 분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보여준 극도의 무능을 김상곤 장관이 잘 해결할 줄로 알았습니다. 저 또한 교육부 장관 청문회 당시 큰 기대를 건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충고를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의 현실을 보면서 만진창에도 이런 만진창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적폐 교육부가 그 자체입니다. 대학 입시 정책, 초등학교 한자 병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교육, 내놓은 정책마다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형편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이제 중요 교육 정책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중에 어떤 것을 뺄지 여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그 의사를 결정 과정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정책 수행 능력이 없고 소신과 철학도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한 꼴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최근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충고합니다. 교육계의 혼란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폐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참에 교육부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진지하게 공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위 간사 맡고 계신 김관영 의원님 말씀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지상욱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GM과 산업은행 또 정부와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난 10일에 한국 GM 사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용에 GM 군산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청와대와 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를 만나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군산공장을 지속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GM과 협상 때 같이 발표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재가동이 신속하게 안 된다면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GM과의 합의문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작 군산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GM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리 앵글 GM 사장이 지난번 국회를 찾아서 제3자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GM과 산업은행, GM과 산자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 곳의 공장 중 하나가 문 닫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의조차 요구조차 하지 못한 이번 협상은 명백히 졸속 협상이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입니다. 오는 18일에 산업은행과 GM이 최종적인 기본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기에라도 군산공장의 향방에 대한 문제를 합의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군산공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기본계약서에 추가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가 협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방위 간사 맡고 계신 오세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복합경제와 가계통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구성되었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안을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위원구성을 통해 사실상 강행 통과시킨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정하는 요금제를 통신사업자가 출시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통신 3사는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을 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또한 알뜰폰 업계는 자기의 생존권 위협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해 정해져야 함에도 이를 강제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 왜곡 문제를 야기해 또 다른 시장 개입 정책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사통신사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통신용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제로 레이팅 활성화, 주파수 할상 대가 개선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추진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판단이며 실행이 쉬운 정책만 추진하려는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없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보편요금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판노위 간사 맡고 계신 임성아 의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지 40일 만인 지난 10일에 환경부가 폐기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과 제과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커피 음료 전문점에 재활용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민들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책들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더 선호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폐기된 제도를 재활용해서 백화점식 재탕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국 비용과 책임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만 전가시켰습니다.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으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10수년 후에 성과를 포장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업계는 금시초문이라며 당혹해했습니다. 공문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업체를 겁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재활용 대책의 부담을 나눠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쏙 빠진 채 부담은 죄다 업체가 져야 될 판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폐기물을 줄이라고 해놓고 정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폐기물 재활용 연구 개발, 재활용 체계 효율화 등 정부의 역할은 쏙 빠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작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핵심 문제, 즉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닐의 재활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문제에서는 한 발 빠진 것입니다. 결국 재활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또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국민의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국민 부담만 지우고 국민 인식 문제를 탓할 것이었다면 지난 40일간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미 8개월 전에 대책을 만들고 막았어야 할 일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40일 만에 내놓은 보여주기식 재탕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입니다. 환경부는 제발 각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 간사 맡고 계신 김준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저 이동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교권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1년 내내 스승을 해야 되어야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권을 바로 세워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스승님, 선생님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한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보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슈퍼매파라는 볼트는 채찍을 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근을 들고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대단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미국은 무엇이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인지 분명히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25년간 속아왔다. 지난 행정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그런 실천을 옮기고 있는 징후를 여러 군데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북미회담 어제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회담 이틀 전부터 제가 3번을 외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제에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그 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에 와서 생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미국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라고 표현하며 북미회담 의제로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볼턴은 신속한 비핵화 강조하면서도 거의 북한이 꺼려야 하는 민감한 주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전면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북제재 해제, 북한 체제 보장, 미국 기업들의 민간 투자와 같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간에 미국은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이른바 강한 채찍과 큰 당근 전략을 명확한 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채찍도 아닌 당근도 아닌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북한 눈치 보기입니까? 2년 전 집단 탈북한 13명의 유경식당 종업원의 송환 문제가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이 기획한 탈북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알려지자 이를 두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후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탈북자가 생업을 잃고 다수 탈북자의 자녀들이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탈북자 북송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통일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전국의 3만 탈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제가 밝힌 것처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인들의 신속한 귀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이번 북미회담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번 회담에서 한국인 납치자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인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곧 실시 예정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인 납치자 송환을 북한에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질문에 어떠한 확답도 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또 한 번 저버렸습니다. 북한은 동등한 협상의 대상이자 결코 우리가 눈치를 볼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절절매는 정부의 태도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는 물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줄 것은 주되 할 말은 하는 당당한 협상 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가 오랜 기간 공전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잘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여 타당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출입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속보를 내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해보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협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어제 14일 저희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 다시금 오랜 기간 공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더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절충점을 끌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정상화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역시 다 가지려고 하면 하나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중용의 마음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 제3당의 역할을 하면서 원내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원내 활동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추경의 날짜 때문에 언론에서는 혹시 졸속으로 예산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4월 이미 초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책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예산안의 각 상임위별 심사들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거의 이미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각 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졸속으로 예산안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맞는 그런 예산안 심사를 해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원내 대표간 회동 이후에 오늘 오전에 진선미 민주당의 수석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후에 추가 협상해야 될 일정들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민생 법안과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2배, 3배 하기 위해서 조속히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추가적인 상임위 활동과 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들을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가 오랜 기간 공전 속에서 지켜봐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